두 번째 강연은 김영선 대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강연에 앞서 아세안연구원의 구보경 교수님이 간단하게 연사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세안연구원의 구보경입니다. 김영선 대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대사님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대사님은 1977년 외무고시 11회로 외교부에 입부하셨으며 외교통상부 북미 이과장, 주 이스라엘 대사관, 주 이집트 대사관, 주 일본 대사관 참사관을 지내셨습니다. 이후 주 레바논 대사, 주 일본 공사, 외교부 장관 특별보좌관, 외교부 대변인, 주 인도네시아 대사, 그리고 한 아세안 센터의 제3대 사무총장님으로 총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영선 대사님은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한 아세안 관계 및 동남아시아 정치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중 전략 경쟁과 신남방 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영선 대사님 강연 역시 40분 내외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연 후에 직접 질문을 해주시거나 또는 거기 손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활용해 주셔도 되고 또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대사님의 강연을 부탁드리면서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오늘 그 부산외국어대학 아세안연구원에서 이렇게 강연회를 개최하고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주제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이제 대아시안 외교정책 이런 제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시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번 정부에서 이제 가장 그 적극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추진된 대외 정책이 그 신남방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강연을 이제 준비하면서 과연 이 신남방 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그 지속성 또 이제 일관성을 가질 때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신뢰라 그럴까 또 이제 효율성이 담보가 됩니다만은 정책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대내외 환경이 이제 크게 바뀔 경우에는 그러한 또 변화 요인을 이제 잘 기민하게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이제 엄청난 게 이제 전 지역을 휩쓸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 임팩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그 회의 또 자기중심주의라든가 또는 보호무역주의 또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치열한 그 전략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책 환경 변화가 과연 그 신남방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이며 또 어떤 또 신남방 정책은 그런 그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어떤 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제시하고 싶은 거는 어떤 신남방 정책의 그 뭐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아이덴티티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변화하는 국제 환경 특히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침에 이제 그 미중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징적으로 저한테 와닿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 12월 초에 그 라오스의 그 고속철도가 완공이 됐어요. 중국의 쿤밍에서 라오스 비엔티엔까지 연결하는 한 1000m가 넘는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4년 전에 라오스를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엄청난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 과연 이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고속철도가 완공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을 가졌는데, 작년 그 12월 초에 이게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1대1로의 이제 큰 역사겠죠. 그래서 이제 대륙 그 동남아를 통해서 그 동남아라든가 이제 이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히스토릭한 프로젝트가 될 텐데,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성공을 해서 중국의 그 동남아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관계가 엄청나게 변할지, 아니면은 라오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이제 파산을 하게 될지, 그게 거의 그 70억 불이나 되는 거대한 그 자금이 소요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만일에 이거를 우리가 코이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했을 때 feasibility study를 했을 때 과연 통과를 했을까, 그런 이제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 중국 아세안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이 팬데믹성에서도 이제 물론 버추얼로 개최가 됐습니다만은, 통상 그 중국과 아세안의 그 정상회의는 이제 그 총리가 참석을 하는데, 이때는 그 시진핑이 직접 참석을 해서 그 아세안과의 관계를 또 강조하고, 또 이제 그 관계도 이제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에서 컴프리헨시브 스트래티직으로 파트너십으로 이제 격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이제 바뀌면서 이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를 굉장히 또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가 그 백악관에서 정식 발표가 되고, 그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를 하고, 그래서 그 미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대면으로 워싱턴 DC에서 개최를 추진한다,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또 미국 아세안 사업에 1억 불을 추가로 투여를 한다, 뭐 이런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미국이 이제 여념이 없을 텐데, 지난 12월 달인가요? 그 블링켄 국무장관이 인도네시아 방문해서 인도 퍼시픽 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연설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호주에서 쿼드 외무장관하고 또 호놀룰루에서 한중일 외교장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상징적으로 미국이 인도 퍼시픽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저한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신단방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신단방 정책의 그 아이덴티티가 뭐냐, 신단방 정책이 도대체 그 전의 정책과는 무엇이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와 혜택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전략 경쟁화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야 나갈까, 이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그 정혜문 대사님께서 그 한아세안 관계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이제 중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그런 논점에 맞춰서 간단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그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천명한 그 신남방 정책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생겨났느냐, 그리고 아세안이 진짜 우리한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중요한가, 이런 걸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해봤었습니다. 그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혜문 대사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전략적인 그런 로케이션이 중요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영앤 다이내믹한 그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큰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특히 이제 주목을 할 것이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이코노미, 인터넷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앞으로의 그 잠재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보면은 이제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아세안 교역 관계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더구만요. 그리고 이제 무역 흑자가 전체 무역 흑자가 294억 불이었는데 아세안하고의 교역에서 412억 불을 기록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 수출 산업에 아세안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그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 그 수출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에 대한 투자도 전반적으로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만은 그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그 투자의 비중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그 투자도 보면은 대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중국에 대한 투자보다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세안 투자는 중국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커뮤니티 출범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그 이제 아세안 센트럴리티의 의미가 크다. 이것이 또 아세안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모든 국가들이 이 아세안 관련해서 언급할 때는 반드시 그 아세안 센트럴리티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협력 기구 메커니즘에 대한 그 지지를 항상 표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미 간의 정상 성명에서도 이제 그것이 지적이 됐고 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작년 11월 달에 그 특별 정상회의에서도 이 점이 명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그 아세안 센트럴리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위기감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뭔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에 이게 휩쓸리다 보니까 아세안의 그 입지가 좀 더 쇠퇴가 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제 이 지역 신질서 구축 노력과 관련해서 쿼드라든가 또는 이제 오쿠스 뭐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세안 센트럴리티의 의미가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에서도 그 아세안의 어떤 센트럴리티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 이제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 지역 전략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어떤 중앙을 위치하고 있는 아세안의 이해나 이 지지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인도퍼시픽 그 스트래티지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쿼드와 그 아세안의 어떤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을 해나가겠다. 뭐 이런 점이 있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한 거였습니다. 뭐 한 아세안 관계는 잘 아시는 거고요. 그런데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신남방 정책이 이제 천명이 됐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신남방 정책의 그 출범한 그 배경이라고 그럴까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남방 정책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세안하고의 이제 관계는 이제 긴밀히 발전돼 왔지만은 사실 그 아세안에 대한 독립적인 그런 정책이나 전략은 이제 없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쯤 되면은 역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세안의 어떤 전략적 경제적인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뭔가 체계화된 그런 아세안 정책에 그를 정립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전략적인 의미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의 그 외교 정책은 이제 4강 외교, 강대국 외교에 이제 치중돼 있었는데 여기서 좀 탈피를 해서 뭐 우리 외교적인 지평도 넓히고 그 외교적 경제적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뭐좀 그 자율적인 이제 외교 공간을 좀 확보하자. 이것이 이제 특히 2016년 사드 사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우리의 그 자율성을 해친다. 이런 그 큰 교훈이 있었던 것이 한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과거의 정책에 대한 반성의 바탕을 뒀다 이렇게 보죠.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경제 중심적이다 또는 이제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탈피를 해서 뭔가 그 상생 협력하고 사람 중심의 어떤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이런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이런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남방 정책이 뭐 계속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신남방 정책이 도대체 뭐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또는 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그 지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어떤 특정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국민적인 이해 또 지지 바탕에서 상대국으로부터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이 정책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그 정부 내의 어떤 조직이라 그럴까 인원이라 그럴까 또는 뭐 예산이랄까 이런 걸 정말 갖춰가지고 정부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타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남방 특위 대책관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 노력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상 외교를 통해서 직접 추동을 했고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거의 100개 가까운 이런 이제 사업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노력을 했지만은 제가 좀 이런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좀 제가 그동안에 이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제가 특지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2019년에 그 한아세안 이제 3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정상회의를 하고 이제 그 계기에 이제 한메콩 이제 정상회의도 이제 최초로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인트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를 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신남방 정책이 이제 추구하는 비전이라고 그럴까 이제 목표가 아세안이라든가 아세안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비전과 지향점하고 이제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남방 정책이 우리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아세안의 어떤 지향점과 같이 한다. 이런 것을 조인트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냈다는 거. 저는 이거 여기에 이제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당시 이제 그 3차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세안 정상들이 과연 올까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정상회의 개최됐다는 것은 어떤 신남방 정책이 나름대로 아세안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는 그런 징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징적인 것은 이제 작년도 이제 작년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제 버추얼로 개최가 됐습니다만 그때 그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냈어요. 보통 이제 정상회의를 하면 이제 의장 성명만 나오는데 작년의 경우는 조인트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이제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근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을 해서 그 이유를, 이제 노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이 연계 또 이제 협력을 해서 해나가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서 한국이 제시한 이제 신남방 플러스 거기에 이제 7개의 이니셔티브하고 또 이제 아세안의 어떤 그 정책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니셔티브인 그 아세안 컴프리헨시브 리커버리 프레임워크하고 아세안 아웃룩은 인도 퍼시픽이라는 그런 하고 연계 협력을 해서 이제 시너지를 이루자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합의한 것이 저는 어떤 신남방 정책의 큰 성과다.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의 어떤 이니셔티브 어젠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 그 이전에 우리 정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좀 추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것을 굉장한 그 성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무슨 성과, 이거 이제 피부에 좀 와닿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한아세안 교육은 이제 역대 최고치를 이제 달성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흑자에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2020년은 오히려 그 전보다 늘었고요. 이제 작년은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비중이 늘었다. 그것은 한아세안 간의 그 어떤 협력의 어떤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RCEP과 아울러서 이제 양자 FTA를 했는데 참고로 이제 한 인도네시아 세파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양국 관계가 너무 좋았고 이제 양국 대통령 간에도 이제 사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활용을 해서 세파를 한번 좀 타결을 해볼까. 제가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왜 안 되냐 하면은 그 FTA 이런 걸 교섭을 할 때 보면 항상 뭐죠? feasibility study인가 서베이를 FTA를 체결했을 경우에 어떤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근데 도저히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FTA를 체결했을 때 어떤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세파를 체결했을 때 우리의 교육이 예를 들면 20억 불이 증가가 예상이 된다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한 1억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네시아가 그것을 체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인도네시아 세파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타결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신남방 정책의 효과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단순히 교역만이 아니라 투자라든가 또는 기술 협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볼 때 어떤 이익의 균형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남방 정책이 아니었으면은 한인도네시아 세파는 타결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많은 대규모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포괄을 할 때 한인도네시아 관계가 장기적으로 또 견실하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신남방 정책이 추구했다는 것이 이제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남방 정책 플러스와 ACRF의 어떤 그 연계를 나타내는 거고요. 만일에 그 팬데믹이 없었다면은 정말 한아세안 관계는 많은 성과를 이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도전 과제들이 제기가 됐죠.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요. 근데 오늘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뭐 국내에서도 이제 평가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이제 주요 국가들이 다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 내지 그 협력을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미국도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만은 중국도 이 지역 전략과 관련해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협력을 한다면은 어떤 시너지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의 그 적극적인 이 지역 정책이 뭔가 미국의 어떤 전략에 편승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중국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과 그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로 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이제 전략적인 경쟁은 여러분 뭐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그 금융위기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이제 영향력이 좀 쇠퇴를 하고 또 반면에 이제 중국의 국력이 이제 급격히 신장을 하면서 그러한 경쟁적인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가장 이것이 이제 현재화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 체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이렇게 그 심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7년에 이제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를 제시를 하고 그 전략 보고서에서 이제 중국을 뭐 협력자나 스테이크홀더가 아니고 스트래티지 컴피티터다. 그리고 국제 정세를 이제 변경하고자 하는 그 리비저니스트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것이 대립이 격화가 됐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시진핑은 이제 1대1로 전략이라든가 또 신형 강국 그 관계라든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대립 관계가 이렇게 확대가 됐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대립을 좀 더 이렇게 에스컬레이트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후 이제 미중 전략적 경쟁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가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지난해 3월에 인테림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가이던스라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중국을 기존 국제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이제 추월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데 아주 그 중점을 두고 특히 이제 그 핵심 분야 네 분야에서 이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거기에 공급망은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거겠죠. 그것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제 안보를 이렇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이제 경제 질서하고 관련해서 미국은 이제 뭐 RCEP도 가입해 있지 않고 이제 CPTPP도 이제 가입할 가능성이 없어서 어떤 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경제 협력 틀을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제시가 될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정책으로부터의 어떤 이탈을 이렇게 내세우면서도 그 중국에 대한 견제, 이 정책은 이제
오히려 그 강화하는 그 의회에서의 이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어떤 그 민주주의라든가 인권과 같은 그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어떤 국제적인 리더십을 회복을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로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그 미국의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을 하면서 이 어떤 동맹국,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그리고 이제 어떤 파트너 국가하고 이제 긴밀히 연대를 하면서 하겠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작년 5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해서 이제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미국의 어떤 동맹국에 대한 이런 우선순위 부여는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미국과 그 중국이 어떤 이 지역에서 지역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충돌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어떤 견제가 좀 심화가 되면은 사실 저희로서는 이제 어떠한 그 선택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도전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은 저희가 특히 그 우리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 인도 태평양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굉장히 그 접근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후속 협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호노룰루에서 이제 한미일 그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만은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우리가 지역 전략과 관련해서 얼마나 균형 감각을 가진 그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작년 5월 달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에 갔을 때 발표된 그 공동 성명을 보면은 신남방 정책과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간의 연계 협력에 이제 합의했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신남방 정책은 이제 인도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미국하고의 협력을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태평양 도서 국가라든가 쿼드의 중요성이라든가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을 지지한다든가 타이완 스트레이트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든가 이런 것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간의 이제 컴프리헨시브 파트너십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제 이 후속 협의가 지난 2월 초에 양국 차관보급 간에 이제 개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한미 간의 포괄적 파트너십의 협력 범위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참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데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인도 태평양 전략과의 협력 문제는 사실 미국하고만이 아니고요. 그 호주하고도 이제 지난해 12월에 방문을 했을 때 인도 태평양 정책과 신남방 정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 또 지난해 이제 EU하고의 외교장관 회담이라든가 또는 프랑스하고의 아세안 정책 대화에서도 보면은 그 EU라든가 이제 프랑스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그 신남방 정책 간에 긴밀히 연계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우리는 이제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그 인도와 아세안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지역적 범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때는
좀 더 넓은 지역의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런 그 인도 태평양 이라는 그 지역적인 지오 스트래티직 그 스코프에 대해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EU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이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아세안도 아세안 아웃룩 on 인도 퍼시픽이라 그래서 인도 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었죠. 2019년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 전략을 펼쳐 나가는 데 대해 있어서 신남방이라는 그런 용어라든가 그 영역을 고집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인도 퍼시픽이라는 새로운 그 지역 개념을 수용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남방이라고 그럴 때는 그 우리만 쓰고 있는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요 국가들 간의 어떤 전략적인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공유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주요 국가들하고의 어떤 그 지역 전략을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그 신남방 정책은 있지만은 이 리저널 스트래티지가 아직 이렇게 정립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신남방 정책과 어떻게 병행해서 가느냐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리저널 스트래티지나 그 이니시어티브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어떤 신남방 정책의 어떤 한계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는 지난번에 이제 블링컨 장관이 인도네시아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발표한 5개 핵심 사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1일 날 발표한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는 이제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이제 4번과 5번이 좀 바뀌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개 항목의 액션 플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구체적이더구만요. 그래서 뭐 이 동남아나 이제 도서 지역에 어떤 대사관, 영사관을 신설을 한다든가 또 이제 아세안과의 관계를 이제 특히 강화를 하는데 이제 특별정상 회의를 뭐 와싱턴에서 개최한다든가 또 1억 불을 또 추가로 투여를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10개 항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제 뭐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보다는 만약에 이제 차기 정부로 이 정책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신남방이라고 그럴 때 아세안과 인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지역적인 범위를 그렇게 한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러면 인도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 개념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나가야 될 건지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보다 넓은 그 지역에 대한 리저널 스트래티지나 비전을 이제 정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대로 이제 뭐 이어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세안 인도에 플러스해서 여타 남아시아 국가들 5나라가 될 텐데 그 나라를 포함시키든가 거기에 더해서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을 시키다든가 참고로 이제 대만에는 뉴 사우스 바운드 팔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아세안과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18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남방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만 쓰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떨쳐버리고 어떤 새로운 정책을 물론 이제 아세안과의 관계는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 그 명칭을 뭐 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그 옵션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적인 전략이나 구상을 갖는 문제는 저는 이 신남방 정책이 나름대로 그 렐러번스를 가지고 우리의 그 독자적인 정책으로 상당히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보다 넓은 지역에 인도태평양 비전 구상을 천명하면은 이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이제 Look East Policy, 그래서 아세안이라든가 이제 그 동쪽 관계를 이제 중시하는, 그리고 2014년에 이제 모디가 취임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Act East Policy를 이제 천명을 하고 추진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아울러서 그 모디 총리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인도 퍼시픽 비전 그리고 인도 퍼시픽 이니시어티브를 이제 발표를 해서 보다 넓은 그 인도양과 태평양에 걸친 어떤 인도의 어떤 그 비전과 이니시어티브를 제시한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옵션으로는 아예 이 기회에 우리가 지역의 주요 국가로 이제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과 같이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를 나 이니시어티브를 발표를 하고 그거하고 아울러서 이제 그 밑에 개념으로서 이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라고 그럴 때는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굉장히 그 중국 관계에 있어서 이제 고려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신남방 정책이 상당히 성공적이고 우리의 이제 대외 정책으로서 상당히 그 렐러번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협력하는 건 좋지만은 원래 본래의 그 신남방 정책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본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그 강대국 외교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정책의 자율적인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외교적 경제적 그 다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이제 약화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미국이라든가 이제 여타 국가들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협력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협력을 하면서도 이것이 이제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신남방 정책에 찍히느냐 아니면 여타 국가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방점이 찍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신남방 정책에 방점을 둬서 이것이 인도 태평양 협력으로 이렇게 확대가 나간다면은 우리 원래의 어떤 중견국 외교가 더 신장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중견국 외교로서의 신남방 정책이 좀 큰 국가들의 인도 태평양 정책에 이렇게 휩쓸린다면은 원래 우리가 추구하자고 했던 그 신남방 정책의 정체성이 좀 흐려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유의 깊게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누구도 단정짓기가 어려울 겁니다. 너무나 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또 중국, 일본들과도 이제 소통이나 협력 가능성을 이제 모색을 하면서 특히 우리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국가라든가 또 아세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3자, 4자 그룹과의 다층적인 대화를 또 협력 네트워크를 좀 강화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사님 강연 감사합니다. 강연 들으면서 이 대사님의 그런 아세안 또는 이 신남방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열정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또 오후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들기를 해주시거나 또는 마이크를 켜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또는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그러면 우리 김동현 원장님 먼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참석자분들 생각하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마치 지정 토론자처럼 이렇게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김영선 대사님 아주 포괄적이고 또 이 경험에 입각한 아주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차기 정부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들도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주셨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기에 이제 대사님 말씀하실 때 이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세력 경쟁 때문에 흔들림이 좀 있다. 혹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이 강연자분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걸 인정을 하고 이렇게 아세안이 중심이 된 그런 포럼에 참여하기를 이제 원하고 그 이유가 단순히 어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뭔가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교훈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여론조사 아세안의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인식도 조사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또 다른 이런 글들을 보면은 이 아세안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이름을 잡고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대사님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이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다음 정권에서는 새로운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미중 경쟁 이 관계가 심화되면서 어찌 보면 이런 강대국 간의 갈등 상황에서 중견국이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입장이 상당히 입지가 축소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중견국이 어찌 보면은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국제 관계가 좀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니셔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쥐고서 뭔가 할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는
입지가 많이 축소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도 태평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국의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그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니치 외교라고 하는데 틈새 외교라고 하는 그런 중견국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외교 전략으로서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어떤 패권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 혹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대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사님, 제가 네네. 박은하입니다. 같은 예, 예, 맥락에 있는 질문 같이 한번 드려도 될까요? 비슷한. 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같은 맥락에서, 아세안 센츄러리티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미얀마 위기를 두고서도, 아세안 내부에, 이제 이견이 있었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또 이제 최근에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민주진영이 기대하는 쪽의 어떤 해법을 그래도 제시하는 5개 합의상 작년 4월에 자카르타에서 합의를 이제 하고 또 미나옹라인 쿠데타 주도한 장군한테 그걸 받아냈는데 이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쪽에 이제 그런 아세안 그룹이 있는 반면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룹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종의 아세안 센트럴리티의 어떤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훈센이 의장국의 이제 수장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해서 이거에 대한 아세안 센츄러리티에 대한 이 비전, 이런 미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묻고 싶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대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작년 12월에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때, 아세안 쪽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3개국만 청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의 가치 외교가 이제 제시되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나 인권 중시의 어떤 노선을 또 지시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비슷한 시점에 중국에서는 거기에 이제 맞벌 비슷하게 또 국제 포럼을 열고 거기에 한 400명 정도의 인사가 참여했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은 중국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민주주의라는 건 보편적인 게 없다.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건 상대적인 거고, 이쪽은 중국식 나름대로 민주주의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제시하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치 대 가치, 다시 말해서 가치 충돌이라는 이 측면에서 이 신남방 정책이 분명히 이제 people, peace, prosperity 3P라는 걸 내겼고, 다분히 또 이쪽에서 보면 실용적 측면도 있지만은 가치지향적 측면도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신남방 정책이 이른바 실용 외교와 가치 외교, 이 양쪽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또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특히나 아세안 센츄러리티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평가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더는 다음 정부가 들었을 때 신남방 정책, 아까 대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뉴 서던 팔러시라는 이것을 그대로 네이밍을 끌고 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일지, 또 물론 이거 자체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차기 정부가 얼마만큼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할지도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추가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님. 질문도 많았지만은 하나하나 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이 요즘 그 국제 관계나 정세가 굉장히 그 불확실성 또 이 불예측성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What is certain is uncertainty itself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그 자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뭐 미중 전략 경쟁이건 또 신남방 정책에 나아갈 방향이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대비하는 그런 그 융통성과 또 기민함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제 아세안 센트럴리티 이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최근 이제 팬데믹 또 미얀마 사태, 미중 전략 경쟁 또 미국의 어떤 이 지역의 동맹국 파트너 중심 위주의 정책 이런 속에서 아세안의 센트럴리티가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세안이 이제 통합되지 못하고 또 의견이 이제 나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이건 그 중국이건 어떤 기존 체제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세안 중심의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존 그 체제를 리플레이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세안 센트럴리티와 아세안이 중심이 된 협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화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그게 또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쿼드라든가 여기 이제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아세안과 어떻게 잘 조화를 해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세안 센트럴리티와 아세안 중심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제 지지를 이제 표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그 지역 논의라든가 회의가 아세안 플러스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세안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고 강화를 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아세안과 협력을 공간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아세안의 이제 그 인도 태평양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계에서. 그 사실 그 아세안 인도 태평양 관점을 보면은 협력 분야를 4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그 가장 중요한 그 안보 관련 분야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큐리티 다이얼로그라 그럴까, 시큐리티 코오퍼레이션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유럽의 CSC인가요? 그 컨피던스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세안이 주도를 해서 어떤 강대국을 인게이지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도 어떤 협의를 아세안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론조사. 네. 저는 그 여론조사가 2번쯤 있었고 아마 작년도께 아마 오늘인가 뭐 발표가 된다고 뭐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그 서베이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신남방 정책에 대한 뭐 컨퍼런스나 뭐 논의를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국제적인 그런 회의나 무슨 그 베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렸는가 이런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산외국어대학 아세안 연구원에도 뭐 주문하는 겁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그 아세안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한 그 학문적인 결과들이 영어로 얼마나 많이 우리의 대상 국가들의 전파가 되느냐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남방 정책
그 지난 4, 5년 관여를 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신남방 정책에 관한 영문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 알려야 된다 하는데 그게 없어요. 최근에 이번 달에 그 키예프에서 New Southern Policy 플러스 The Way Forward라고 나온 게 저는 제대로 나온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 동남아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인가 일반 사람들이 신남방 정책을 올바로 이해를 해서 어떤 신남방 정책이라든가 한국의 대아시안 정책을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떤 그 이름을 계속 가져나가는 게 좋으냐 이거 뭐 그 대선 결과에 또 많이 달려 있겠죠. 왜냐하면은 신남방 정책이 그렇게 그 어쨌든 하여간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팔러시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이것이 어떤 아세안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팔러시 대외 정책으로서 사실 최초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스피릿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을 가져나가는 게 필요하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상 지역은 그 인도는 들어가면서 파키스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가 빠지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시아까지는 좀 다 포괄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호주, 뉴질랜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것도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또 이 신남방 정책, 중견국 국가의 어떤 외교라는 그 정신이 조금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남방 정책을 이라는 이름을 계속해 나가면서 동남아와 남아시아를 포괄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제 동남아나 남아시아는 이제 우리 그 개발 원조 문제, 개발 협력 문제의 또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일체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미중 양자 간 어떤 그 선택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상당히 그 저널리스틱한 그런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미 이제 그 리딩 컨트리로서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주장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갈 때도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고 또 중국도 또 시진핑 체제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또 장담할 수 없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다른 한편 볼 때 미국이나 중국도 뭐 한국이라든가 이런 중견국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전략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스테이터스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중요한 멤버인 중견국의 입장을 그렇게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그 강대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그 운신과 그 매너브의 그 공간을 넓히면서 우리의 보이스를 또 낼 수 있고 또 중견국 간의 그런 공통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또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내고 있습니다만 다 이게 형형색색 다릅니다. 특히 이제 그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인클루시비티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이제 어떤 때는 이것이 뭐 모든 국가를 다 포괄하는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도 그 지난주에 발표된 미 백악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는 아예 그 앞부분서부터 이 중국이 굉장히 나쁜 bad behavior다. 그리고 어떤 그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동맹국 파트너국이 연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만일에 인도 태평양 이 지역의 어떤 구상이나 비전을 만일에 만든다 그러면 우리의 원칙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쉐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같이 하지만은 또 우리 중견국으로서 우리 자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상 얘기하지만은 어떤 우리의 그 지역 전략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프린시플, 원칙, 또 가치, 또 우리의 국가이익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토론을 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건 구체적인 이제 예로 들어가면 그게 쉬운 게 아닌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아주 프라이어티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핵심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급망 구축하는 데서 중국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중국하고도 많은 그 협력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첨단 기술 분야.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상상에 맡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대중 정책도 보면은 상당히 그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첨단 분야나 이런 데서는 이제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견제를 하고 그러는데 또 일반적인 뭐 경제 협력은 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미중 간의 교역을 보면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리고 투자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엄청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가면 또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곧 제시할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보면은 일반 비즈니스 서클에서는 굉장히 또 회의적으로 보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디커플링이 과연 얼마나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서로 인터커넥티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도 말이죠. 시진핑 체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제 이 중국의 장래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게 이제 부채라든가 또는 미국하고 이제 대항을 하다가 이게 이제 또 콩코 다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여간 자체의 그런 확실한 입장을 좀 어느 정도는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 그 디플로마틱 보이콧을 하면서 그 동맹국들이 막 뒤를 따랐어요. 그래서 뭐 영국이니 호주니 뭐 일본인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뭐 옳았다 그렇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은 우리의 어떤 뭐 또 스포츠 외교 또 국익 또 인근국으로서의 또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이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답신 다 주셨습니다, 거의. 아니, 이게 예. 이제 저기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갑자기 네요. 네, 대사님 그러면 잠깐 뭐 좀 정리하시는 동안에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은 손들기 기능을 해주시거나 또는 마이크를 켜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홍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지금 이제 미얀마 사태가 사실은 그 여러 나라한테 이 굉장한 그 위기입니다. 사실 아세안의 유니티, 아세안 센트럴리티, 또 미국, 또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 또 이제 중국도 사실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인접국인데 잘못했다가는 또 그것도 이제 미얀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아세안이 큰 딜레마지만은 그래도 아세안의 어떤 그 렐러번스나 아세안의
유용성이라 그럴까 중요성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꿔서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의 경우 보면은 많은 그 대외 정책 중에 하나지만은 아세안 회원국, 미얀마를 포함해서 아세안 회원국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세안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얀마 군사 정권에 대해서도 가장 그 군사 정권이 이제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거는 아세안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세안이 아직은 이렇게 미력하지만은 가장 유용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아세안 정상회의에 그 플라잉 장군을 참석을 시키느냐 아니냐, 또 오늘 개최되는 이제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에 이제 군사정부에서 임명한 외교장관을 참석시키느냐 안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큰 레버리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세안이 나름대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장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도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네. 우리 하태경, 네. 어이구, 런던에서,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하채균 박사. 아닙니다. 네, 선생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무래도 이제 우리 외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여러 깊이가 있는 그런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신남방 지역이랑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약간 그 두 개념 간의 차이를 이렇게 좀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좀 많이 공감을 했고, 다만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국제정세가 최근에는 이제 지난 몇 년간 오커스라든지 뭐 쿼드 등의 이런 다자 협의체를 바탕으로 전개가 되면서 아세안 중심성에서는 좀 벗어가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남방 정책의 역할이 좀 많이 제한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뭐 얘기가 한동안은 뭐 쿼드 플러스다 뭐 하면서 한국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이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국의 이런 영내 다자주의 협의체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러지 않고 신남방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올인을 하면서 아세안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랑 더불어서 이렇게 아세안 중심성을 지켜가는 국제담론을 함께 주도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희 신남방 정책이 아세안에 이렇게 고도로 집중을 했음에도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를 다른 이제 영내 주요 국가들,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유럽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랑 같이 연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세안이 한국의 이런 대아세안 외교가 다시 이런 한국의 강대국 외교의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지역 외교를 전개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돼야 할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하채균 박사 만나서 반갑고요. 근데 오늘 그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은 오늘 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신남방 정책은 계속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을 해서 거기에 휩쓸리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되, 그렇지만 이 지역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어떤 우리의 구상이나 이제 비전은 또 제시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 뭐 요지라 그럴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쿼드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정부내에 있지 않으니까 어디까지가 논의됐을지는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쿼드 플러스 관련해서 우리가 또 관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쿼드가 이제 처음에 너무 그 대중 견제하는 이게 안보적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불식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그 쿼드의 중점 추진 분야로서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게 백신, 퍼블릭 헬스, 그리고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뭐 그린 뭐 그로스라든가 하이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백신 관련한 그 협의에 쿼드 플러스 3인가 이 협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뭐 베트남하고 이렇게 뭐 있던데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이제 쿼드의 라인에서 사이드 라인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참여할 뭐 가능성이나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미국도 사실은 그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되는데 뭐 결과는 내가 아직 접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코드를 어떻게 이제 확대하는 문제. 만일에 그것이 이제 뭐 뭔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가능한 많은 파트너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리소스를 확대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한국의 참여에 대해서 일본이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뭐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한국의 어떤 참여 가능성은 매우 높고 또 이제 정부가 교체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 좀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뭐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뭐 그린 에너지라든가 이건 뭐 저희가 참여할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보 분야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참여가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 분야라 그럴 때 예를 들면 마리타임 뭐 시큐리티다. 그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게 이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마치 그 남중국해의 어떤 그 네발 오퍼레이션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그냥 즉각적으로 연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직도 미국이 그것까지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직 그 한반도에 그런 안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참여의 여지가 많다고 봐요. 그런데 그 컨텍스트는 뭐냐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것을 한미 협력의 틀에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세안 그 프레임워크에 이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RF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디펜스 미니스터스 미팅 플러스에도 보면은 그런 게 많거든요. 뭐 대테러라든가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마리타임 뭐 시큐리티라든가 또 해양 안보 능력 뭐 환경 해양 쓰레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남방 정책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시큐리티 또 피스 관련해서 참여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우리 정혜문 대사님이 이제 그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그거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 굉장히 그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국방장관 회담이 처음 열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협력 분야들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아세안 시큐리티, 아세안 센트럴리티에 기반을 두고 그 아세안 아웃룩 아세안 디펜스 미니스터스 미팅 플러스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간다.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지역의 평화 안보 분야 관련해서도 기여할 바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